자,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죠? 마지막 문제 푸는 거. 그 정도는 사실은 난이도가 이런 문제, 예를 들어 실제 시험에 나왔다. 전국의 정답률은 20.5% 정도 나올 거예요. 20%는 누구예요? 찍어서 맞은 사람들. 0.5%는 저한테 배우신 분들 중에서 회계 너무 어려워. 요 분 빼놓고 다 맞는 거지. 너무 생기초지. 우리한테는. 근데 아마 주변에 주택가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아무 때나 물어보세요. 이거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수준에는 수준 이하의 문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자, 전 시간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액면 금액, 납입금을 차변에 쓰고, 차변이 작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대변이 작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그리고 기억할 것,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가격에서 차감하고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 가격에서 차감한다. 자, 계속해서 56쪽 분계 중에 2번 나갈 차례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거래처에 대한 외상 대금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놨어요. 외상 대금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근데 자, 지금 여기 외상 대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회계상에 외상 대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잖아요. 외상 대금은 외상 매출금,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고,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을 때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고, 외상으로 팔았으면 나중에 외상값 받을 수가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고, 외상으로 샀으면 나중에 외상값 갚아야 되니까 이건 부채죠. 자, 이어서 여러분, 외상 대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외상 매출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외상 매입금을 지급한 거죠? 자, 외상 매입금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분개할게요. 외상 매입금 40만 원을 뭐로 지급했다고요? 현금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대변의 현금. 현금이란 자산이 40만 원 감소하죠? 뭘 현금으로 지급했죠? 외상 매입금을 지급해서 외상 매입금이란 빚을 갚은 거죠. 거래 요소로 보면 부채의 감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한 거죠. 따라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 40만 원, 대변의 현금 40만 원. 신기한 게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겠지만 나 다 알아 하죠. 눈으로 볼 때 다 아는 분 절대로 안 써집니다. 우스운 표현인데 참 많이 듣는 내용이에요. 뭐가 있냐면은 이 단연간의 그 낙방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국의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전국 동영상 다 듣다가 마지막 여기 들으신 분 있죠? 절대로 내년에 다른 동영상 못 들어. 제 강의 듣던 분들은 다른 강의 수준 낮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 안에서 가끔 가다 보면 오프라인도 뭐 두루 각종의 학원 다 섭렵하다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지 않는 뜻으로다가 이번에도 뭐 학원에 갔더니 회계가 너무 어려워서 어디 거 듣다가 안 됐는데
우리 직원이들 얘기하니까 우리 직원이 말하는데 교수님이 회 권리를 참 잘 가르친다고 해서 왔는데요. 하면서 이제 그 앉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단연간의 낙방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뭐 7, 8년 낙방 경험도 많아 보면은. 근데 대충 수박 겉핥기는 돼.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주택가에서 공부 많이 해보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10년째 떨어졌어요. 이야기 못하고 좀 했어요. 하고 하니까 물어본다고. 물어보면 또 가르쳐는 줘요. 그래 놓고서 시험 또 떨어지고 한다는 소리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시험 운이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 앞에 사람도 제가 다 가르쳐줬어요. 옆에 사람들 전부 다 제가 가르쳤어요. 뒤에 있는 사람도 다 제가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 다 붙었는데 저만 떨어졌어요. 저는 운이 없는 거예요. 운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뭐가 있는가? 회계 과목의 공통적인 특징은 거기 있어요. 자기가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들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좀 불안하니까 풀어봅니다. 풀어서 내 것을 만듭니다. 이분은 항상 눈으로만 공부했어요. 안 써집니다. 써보셔야만 돼요. 3번 상품 6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자, 뭘 사왔다고요? 상품을 사오면 상품이 늘어요, 줄어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지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차변의 상품. 얼마 사왔죠? 60만 원. 상품 사올 때 외상으로 사왔죠. 나중에 외상가 갚아야 되네. 물건 외상으로 사왔다. 나는 빚쟁이가 됐네요. 부채의 증가야. 부채의 증가 대변에 왜 빚이 생겼는가?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기 때문에 빚쟁이가 된 거죠.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을 때 쓰는 말 외상매입금.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매입금. 조금 옳지 않은 출제위원들은 지문에다가 매입 채무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더라. 요 칸을 좀 띄어놨네. 뭐 또 쓰고 싶어서 그래요. 상품의 경우는요, 상품을 사왔을 때 이렇게 상품이라고 써도 되지만 사왔다는 뜻으로 곧장 매입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상품을 사오면 차변에 상품 또는 매입. 나중엔 이렇게 해요. 계속기록법의 경우는 상품이라고 쓰고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매입이라고 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그거 따질 필요 없이 상품을 매입하면 차변에 상품 또는 매입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또 이런다? 건물 얼마를 구입하고 했더니 차변에 건물 또는 구입. 아니야, 이거 상품의 경우만이에요. 상품을 사오면 차변에 상품 또는 매입. 4번 보겠습니다. 상품 70만 원을 매입하고 여기까지. 상품 70만 원을 매입하고 거기까지 분계는 차변에 상품 또는 매입 70만 원. 대금 중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디 읽은지 찾으셨죠? 대금 중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변의 현금 20만 원. 잔액은 한 달 후에 주기로 하다. 찾으셨나요? 분명히 지금 상품 사오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다는 얘기는 외상으로 샀다는 얘기죠? 뭘 외상으로 샀어요? 상품을 외상으로 샀죠?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매입금. 잔액이 얼마예요? 5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잠깐
여기서 오늘 지나듯이 복습하고 한번 해주기를 원하는 내용. 재고자산의 정의 한 차례 한 두세 번 읽고 오시기 바래요. 재고자산의 정의 지난번에 살펴봤죠?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 중인 자산,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뒤에 중간생략, 이게 뭔지 알죠? 재고자산의 정의 이렇게 한 다음에 4번, 5번은 안 했어요. 왜? 위에 있는 말의 반복이니까. 여섯 번째가 뭐였는가? 용역 제공기업의 재고자산에는 관련된 수익이 아직 인식되지 않은 용역 원가.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정의. 유형자산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기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과 영업권을 말한다. 투자 부동산의 정의. 투자 부동산이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 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다 체크 페이지 표시해 놨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왜 갑자기 이걸 하라 그러냐. 올해는 여기서는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아주 이해력이 엄청 뛰어난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기록 갱신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작년에 세 과목 98.33점 맞으신 분, 세 과목 중에 딱 두 문제 틀리신 분, 누군지 모르죠? 아는 분들도 계셔요. 에? 그 친구 알잖아요. 로또. 그 친구. 그런데 올해는 기록갱신을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저는 강의하다 이 질문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강의는 했는데 질문하는 분. 뭐냐? 한번 질문할게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다. 이거 뭐라고 분개해야 돼? 건물이라고 분개해야 돼요? 투자부동산이라고 분개해야 돼요, 이거. 이건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죠. 왜? 유형 건물, 유형자산의 정의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형자산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이렇게 말을 했고,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뭐라 하는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게. 여기도 임대, 여기도 임대 나왔어요. 이거는 그 기업 회계 기준서를 번역하는 분이 회계적 지식이 높지 않은 분들이 외국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 주된 영업이니까 그건 건물이라고 해야 돼. 임대업을 하지 않는 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원장님이 아시잖아요. 내년에 건물 몇 개 써서 임대할 거라는 거. 예. 저분이 주된 영업활동은 학원 경영입니다. 부수적인 업무로다가, 부수적인 활동으로다 건물 임대하고 있죠.
그건 투자부동산이야. 그런데 문제는 번역을 하는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출제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따라서 이렇게 논란거리가 있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나오겠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건물 얼마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 이건 투자부동산. 그리고 굳이 임대수익이라는 말이 나오면 투자부동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는 봐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문제 5번을 설명하다 보니까 질문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다른 학원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완전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유형자산의 정의와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완전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모순을 발견한 거죠, 그분은. 어우, 강의하다가, 대단한 이해력이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흐뭇했지요.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영업용 건물에서 영업용에 땡글뱅이 치세요. 영업용에 땡글뱅이. 화살표를 끌어서 이렇게 쓰세요. 자가사용. 시험엔 자가사용 건물 유독 잘 나와요. 우리가 직접 쓰는 거야. 영업활동에. 자,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건물이라고 해서 다 건물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자동차라고 해서 무조건 차량 운반구라고 쓰는 것은 아니다. 영업활동의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만 건물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말했잖아. 따라서 영업용 건물을 200만 원에 구입하고 그걸 본 게 알아? 건물을 사왔다 차변의 건물이 되는 거지요. 영업용 건물을 샀으니까 차변의 건물. 건물을 사오면 건물이 늘어난다 차변의 건물. 다만 앞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사오다 그럴 땐 투자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지요. 참고하시고요. 건물을 사오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의 현금 2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산 문제에서도 영업용 건물 얼마를 취득하여 또는 자가사용 건물 얼마를 언제 취득하여 그러면 아하 이거 유형자산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푸는 거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 얼마에 대하여 그러면 아하 이거 투자부동산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6번 보겠습니다. 거래은행에 현금 20만 원을 당좌 예금으로 예입하다. 여러분 현금을 당좌 예금하면 가지고 있던 현금을 은행에다 갖다 줘야 돼 받아야 돼? 예금하면 돈 줘야죠. 현금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드니까 현금이 어느 쪽에 나와? 대변의 현금 얼마가 줄었어요? 20만 원. 현금을 갖다 주면서 뭐를 했어요? 당좌 예금은 늘어요 줄어요? 예금을 하면 예금은 늘어나죠. 예금은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이죠. 차변의 당좌 예금. 현금을 당좌 예금하면 당좌 예금은 늘고 현금은 줄고 따라서 차변의 당좌 예금 20만 원, 대변의 현금 20만 원. (7번입니다) 업무용 자동차래. 여러분 자동차는 원래 뭐라고 하는 거죠? 차량 운반구. 다만 조건은 영업용일 때. 비영업용은 뭐예요? 비영업용은 원래는 이제 회계상에서 이게 회계 처리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비영업용 건물은 뭐예요, 이거? 우리가 쓸 게 아니잖아. 그걸 투자 자동차 이럴 수도 없고. 시험에 나오는 건 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일반 실무에서는 세금 계산할 때는 영업용이냐 업무용이냐 비업무용이냐 따라 다른데 우리 시험에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영업용이냐 판매용이냐. 나올 리도 없어. 판매용은 원래 상품이라고 하죠. 뭐로 처리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용 자동차 하면 아하 이 문제 재고자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푸는 거고, 업무용 자동차 하면 아하 이거 유형자산이구나 이것만 알면 돼 사실은. 근데 어쨌든 업무용 자동차를 사왔네. 맨 끝에 구입하다 나왔죠. 차변에 차량 운반구. 영업용, 업무용, 자가사용 다 같은 말이죠. 영업용, 업무용, 자가사용 우리가 직접 쓰는 거니까. 따라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100만 원이에요. 사왔으면 돈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줬나 봤더니 외상으로 사왔네요. 자동차 외상으로 샀으면 나는 빚쟁이가 됐네요. 부채의 증가. 대변에다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어요. 다른 것을 외상으로 샀어요. 다른 것을 외상으로 사오면 미지급금.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매입금. 다른 것을 외상으로 사오면 비지급금. (8번) 이달분 급여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직원에게 월급 줬죠? 뭐로 줬어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얼마? 70만 원이죠? 자, 직원한테 월급 줬으면 기업의 자산은 감소하네요. 자, 또 떠올려 봅시다.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인데 월급 줬으면 자산이 감소하죠? 돈 나감과 동시에 다른 자산이나 부채 변한 거 있어요, 없어요? 돈 나갔어?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변함이 없어? 아하!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도 감소한다. 그렇죠? 자본의 감소 어느 변? 차변. 거래팔수에서 자본의 감소 어느 변? 차변. 차변에다가 이거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거래예요? 아니에요. 사장한테 출자하거나 배당 준 게 아니잖아요. 자본거래가 아니죠?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감소했네. 만약에 자본거래로 자본이 감소하면 여기다가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값을 쓰는 거예요.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감소하면 비용 처리한다. 차변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구체적인 계정은 중요하지 않아. 이 수익이나 비용은 왜? 앞에서 제가 강의할 때 자산, 부채, 자본 강의할 때는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강의할 때는 정의라든가 특징을 강의할 때는 시간을 조금 투자했는데 종료 강의할 때는 뭐라고 했는가? 수익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매출액, 임대료, 이익, 환입. 매출액 그리고 임대료 말 끝에 익자나 환입자로 끝나는 것 이렇게 강의했고, 비용은 매출원가, 급여, 기부금, 세금과 공과, 손실비료, 비용 이렇게만 하고서 어떨 때 무슨 말 쓰고 어떨 때 무슨 말 쓰고 시간 투자 안 했죠. 이 계정 과목은요 그 기업 실정에 맞춰서 바꿔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회사는 급여라고 쓰기 싫으면 여기다 월, 급 이렇게 써도 돼. 급료라고 써도 되고, 또 싫으면 페이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줬음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비용이나 사실만 알면 중요한 거지. 그래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몇 가지 우리 시험에 아주 단골 문제 잘 나오는 내용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 계정값이 중요한 건 아니다. 원래 이렇게 되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 자, 제가 분계를 이렇게 썼어요.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될 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가. 자, 다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에 대한 결합관계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물었다면, 결합관계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물었다면 답은 뭐냐? 요거는 거래로 보면은 비용의 발생이고, 요거는 자산의 감소죠. 이거는 이제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에 해당되는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결합관계를 물었을 때는. 근데 이건 이제 옛날식 문제예요. 이런 시험 나왔을 때 붙고 싶었으면은 한 15년 일찍 시작하셨어야죠. 요새는 이렇게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나는가? 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가 자산부채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또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묻거나, 재무제표 분석하는 문제, 비율 분석하는 문제, 유동비율은 얼마인가, 당좌 비율은 얼마인가, 부채 비율은 얼마인가, 자기자본 비율은 얼마인가, 자기자본 이익률은 얼마인가, 이런 비율을 분석하는 문제에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가? 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자산이 감소했죠.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도 감소하죠. 물론 나중에는 자본이 왜 변했는가? 수익이나 비용 때문에 변했죠. 수익이나 비용 때문에 변했다면 자본 중에서도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 사실은. 자, 자산이 줄었으니까 자본도 줄고,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줄었으니까 비용이 생긴 거죠. 동시에 여러분, 기업에서는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자, 당기순이익도 줄어든다.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면 총포괄이익은 같이 줄어들겠죠? 전체 이익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총포괄이익도 줄겠죠. 자, 오늘은 요거까지 이제 기억해 주시고, 다음. 지금 몇 번까지 했는가? 8번까지 했죠? 9번은 자, 용어만 살펴볼게요. 거기 보니까 상품을 50만 원 해놓고 괄호 속에 원가라고 나왔죠? 원가 조금 길어요. 필기할 건데, 필기 원가 해놓고 화살을 표를 끌어서, 우리 회계상에서 이제 원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가는 뭐냐?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 나중에는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나 그 밖의 공정가치를,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를 말한다, 이렇게 외울 건데 지금은 됐고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 한마디로 그 자산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급한 일체 금액. 자, 여기서 일체 금액이란 구체적으로 물건을 사려면 물건값 줘야죠. 물건값에다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집으로 갖고 오기 위한 운임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등록이 필요하다면 등기세, 등록세 같은 거, 불가피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면
취득 관련 세금까지 다 더한 거야. 매입 가격에다가 매입 재비용이라고 강의할 건데, 자, 물론 이걸 지금 이해는 이렇게 보는 게 편하죠. 나중엔 취득을 위한 거래원가라고 표현을 할 건데, 잠시 있을 때는 지금은 이렇게. 자, 원가가 뭘까요? 그러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 구체적으로 그게 뭔데? 그러면 물건값에다가 비용을 더한 거, 매입가격 플러스 매입재비용, 매입가격 플러스 매입재비용. 뭘 사오건 사올 때 지급한 비용은 원가에 더하라고요. 왜 그러는가? 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100만 원에 매입했어. 그런데 이거 우리 집으로 실어 오는데 들어가는 운임이 10만 원이 있었고, 또 이거 사기 위해서 왕복 내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택시비 10만 원 썼고, 자, 이 물건 소개해 주는 사람한테 소개비 10만 원 줬어. 어쨌든 물건 값 자체는 얼마에 샀어요? 100만 원. 자, 누가 물어. 야, 이거 이쁘다. 너 얼마에 샀어? 100만 원. 그래? 나한테 이거 110만 원에 팔아. 그럼 여러분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만약에 110만 원에, 이거를 110만 원에 매출했다면 이거 팔아서 이익 생긴 거예요? 손실 생긴 거예요? 왜요? 이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써야만 된다면 그걸 더한 게 원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회계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두 개 더 필기합니다. 자, 하나 FVPL 금융자산의, 두 개가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서 필기할게요. FVPL 금융자산의 취득을 위한 거래원가는 비용 처리하지만 FVPL 금융자산의 취득을 위한 거래원가, 거래원가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운임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자, FVPL 금융자산의 취득을 위한 거래원가는 비용 처리하지만 다른 모든 자산의 취득을 위한 거래원가는 사올 때 지급한 여러 가지 비용은, 일체의 비용은 이 뜻이에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FVPL 금융자산의 취득을 위한 거래원가는 제가 조금 전에 이랬잖아요. 자, 원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원가는 자산의 취득을 위해서 지급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물건값 매입 가격에다가 매입을 위해서 지급한 여러 가지 비용 다 더한 거, 이걸 매입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꼭 기억해야 될 걸, FVPL 금융자산의 취득을 위한 거래원가는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처리합니다. 회계 전체에서 다른 모든 자산의 취득을 위한 거래원가는 원가에 포함시키는데 FVPL 금융자산의 취득을 위한 거래원가는 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비용 처리합니다. 왜까지 몰라도 돼요. 왜까지는 몰라도 돼. 왜? 강의하는 사람들도 이거 왜 비용 처리하는지 모르는 분 많아요. 그래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할게요. 왜?
왜 얘는 비용 처리하는가라고 묻는다면은, 자, 어떤 회사가 결산일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야. 요날. 근데 해필이면 오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주식을 샀어요. 주식값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세금, 수수료 말고 100만 원에 샀어요. 이거를 갖다가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선택을 했어. 나중엔 지정하다, 선택하다, 이 차이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왔으면 차변에 FVPL, 필기 안 해도 돼요. FVPL 금융자산 100만 원에다가 만약에 수수료가 5만 원이 들어갔다. 그걸 원가에 포함을 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차변에 FVPL 금융자산 5만 원, 대별에 현금 5만 원 한 다음에 얘는 항상 단기 손익 공정가치. FVPL이라는 거 뭐예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란 말이에요. 결산일에 공정가치가 변하면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해서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자산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요 물건값이 100만 원이고 별도로 비용이 5만 원인데 이걸 원가에 포함을 시키다 보면 오늘 현재 공정가치, 지금 사올 때 시세, 오늘의 공정가치는 100만 원이잖아요. 잽싸게 결산을 하자마자 또 FVPL 금융자산이 여기 105만 원이고 5만 원 감소한 것처럼 처리하고 차변에 FVPL 금융자산 평가손실 5만 원 이렇게 해서 단기 손익이 감소한 것처럼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한다면 중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사실은 비용 빼고 난 100만 원에 사온 거잖아요. 오늘의 공정가치가 100만 원이니까 사자마자 2분기를 또 해야 돼.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그냥 사올 때 가격 쓰고 5만 원 별도로 비용 처리하면 그냥 단기순이익 5만 원 감소하는 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잖아요. 이래 가도 저리 가도 곧 서울로 갈 수 있다면 빠른 길 가지 뭐하러 어렵게 돌아서 가느냐 이거야. 이런 의미에서 다른 자산을 사올 때 비용 전부 다 원가에 포함하지만 FVPL 금융자산의 취득을 위한 거래원가는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해 달라고요? 알았으면 됐고 몰랐으면 마세요.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강의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는 알아. 근데 왜 이렇게 하나요? 이유 몰라. 질문하면 이거 왜 이렇게 하는데? 기준서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왜 그렇게 규정이 났어요? 국제회계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베껴 쓴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지. 이유 모르는 분 많아. 그러니까 요 왜까지 몰라도 돼요. 자, 요것만 별도로 FVPL 금융자산의 취득을 위한 거래원가는 비용 처리하지만 다른 모든 자산의 취득을 위한 거래원가는 원가에 포함한다. 자, 됐고 이 시간에는 사실은 분계는 이제 중요해요. 분계는 연습해. 이 분계 지금 나간 건 분계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를 알아야 앞으로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사실은 이제 제일 핵심은 요거 정의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십사 하는 거.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 중인 자산,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용역 제공기업의 재고자산에는 관련된 수익이 아직 인식되지 않은 용역 원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탄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기기간을 초과하여 사는 것이 예상되는 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과 영업권을 말한다.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게 하여 소유자나 금융 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투자부동산하고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복습 더하기를 바라는 거, 분계는 시간 낼 때마다 써보셔야 되고, 이론적인 내용은 순실현 가능 가치를 아는 표현,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를 의미한다. 순실현 가능 가치는 뭐냐?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 가격에 의해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공정가치라는 표현을 썼네요.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산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여러분 뭐 강의할 거예요? 강의할 거 아니니까 저처럼 달달달달 안 해도 되죠? 저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이렇게 달달달 강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여기 그 기업회계 기준서 우리나라 핵심을 이루는 박사 해설 강의도 들어봤거든. 그분들은요 이렇게 강의해. 공정가치는 시장 측정일에 그 사람들도 그래. 대한민국에서 회계 제일 그냥 겉으로 드러난 회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읽습니다. 저처럼 하는 사람 없어요. 못 봤어요. 몰라. 학원 강사 중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꾸 읽다 보면 어떻게 돼? 익숙해지니까 나중에 이론 문제 같은 거 문제 딱 풀 때 보면은 맞는지 틀린지 헷갈려도 이거 처음 보네, 답 아니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또 한번 읽으시라는 얘기고, 지금 읽었던 그것들이 나중에 엄청난 실력으로 다가설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뒤에 설명한 거, 분계 추가로 필기로 설명한 거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추가 필기로 설명한 거,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 뭐가 있어요?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액면 금액, 납입금을 적고 차빈이 작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대변의 자금, 주식 발행 초과금, 신주 발행비는 사채 발행가격에서 차감하고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가격에서 차감한다. 그 내용 요거 전부 다 각 문제 오늘 한 것들만 종합하면 나중에 열몇 문제짜리예요. FVPL 금융자산의 취득을 위한 거래원가는 비용 처리한다. 다른 자산의 취득을 위한 거래원가는 원가에 포함한다. 다음 강의는 그냥 9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분계로 곧장 넘어가서, 왜냐하면 무리하게 급하게 하다 보면 생략을 하고 넘어가는 게 있을까봐 다음에 9번부터 살펴보기로 하고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